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들 씀씀이를 많이 줄이게 됐죠. 물가나 대출이자 부담도 커지고요. 돈 쓸 여력이 계속 줄어들기만 했는데,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 5월에 크게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로소 소비 심리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유통업계가 일제히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어제 취임 첫날을 보낸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취임사와 함께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자시하기도 했죠. 국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부터 챙겨보겠다라는 리더십이 소비 심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 활력과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져보게 되는데, 모처럼 할인 행사에 가서 반값 한우도 사고 수박도 한 통 사고 앞으로 더 살기 좋아졌다는 기분 느끼는 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6월 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파주 접경 지역 농민들의 통행 금지 조치와 주민들의 불편한 일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국악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에는 젊은 당뇨병 환자 증가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자,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농촌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농번기라고 하죠. 그런데 민간인 출입통제선 민통선 북쪽에 농지가 있는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 지역 농민들은 관할 군부대 규정에 따라서 출입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에는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에서 민통선 구역 농지로 가는 전진교의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군부대의 일방적인 조치에 농민들이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요. 파주 접경 지역 농민들이 겪은 불편한 일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파주 전진교를 통해서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군부대의 일방적인 통행 금지 조치에 반발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파주 농민들이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쪽 농지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전진교의 통행이 막히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 발생한 일인데요. 전진교는 파평면 두포리와 민통선 내 농경지를 잇는 다리입니다. 전진교를 관할하는 육군 보병 1사단이 다리의 안전공사를 이유로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70일간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4월부터 이 지역 농민들이 벽실을 뿌려서 모판을 만드는 농번기 들어가거든요. 네. 이후에는 모내기도 해야 되고요. 또 파주의 장단콩 유명하잖아요. 이런 콩을 심고 마늘, 양파 수확하고 굉장히 바쁜 시기였는데 왜 하필 농번기에 다리 공사를 하면서 통행을 막는 것인지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게요. 하필 바쁜 농번기에 그렇게 들어갔네요. 전진교가 막히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불편함이 생기나요? 네, 가장 큰 불편함은 농지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물론 다리가 전진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파주 민통선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전진교 외에도 통일대교, 리비교, 일명 북진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3개의 다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진교 통행을 전면 통제한 육군 보병 1사단은 통일대교라든가 리비교로 우회하라는 입장이었을 텐데 이 파주 농민회를 비롯해서 지역의 농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승용차 기준 전진교를 통하면 농지까지 15분 정도 걸리는데 가장 통행량이 많은 통일대교를 이용하면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승용차 기준이었고요. 농기계를 실은 트럭은 속도가 더 느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트럭으로 간다면 농지까지 가는 시간은 뭐 1시간 반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로라서 폭이 좁아서 이 교차 통행을 하다 보면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하는데요. 농번기에 전진교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하루에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농민들에게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전진교의 안전공사를 농번기를 피해서 좀 더 일찍 하거나 좀 더 늦게 할 수도 있지 않았냐 이런 원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전진교의 통행이 재개됐다고요? 네, 4월 22일 통행이 금지됐던 전진교는 지난 5월 26일부터 부분적으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농민들의 거센 항의 끝에 이뤄낸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민통성구역은 해가 뜨면 들어갔다가 해지기 전에 나와야 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농민들뿐만 아니라 이 농번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농작업자들도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1분 1초가 아쉽잖아요.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전진교보다 멀리 떨어진 다리를 둘러가는 것도 모자라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검문선 통과부터 줄이 길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농작업 시간이 짧아지는 경제적 피해까지 겹치는 상황이 온 건데요. 특히 농민들은 이 관할 부대가 사전에 충분히 농민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결국 지난 5월 1일 장대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진 날이었는데 전진교 앞에서 농민들이 이 1사단이 농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현수막 한 장으로 통제 사실을 알린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관할 부대 일방적인 통행 금지 조치에 농민들이 한 목소리를 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이 파주시가 제안해서 지난달 15일에 파주시 민관군 정례 협의회도 열렸는데요. 파주 농민회는 이 자리에서 중량과 속도를 제한한 교차 통행을 허용해달라 이렇게 다시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전진교의 안전공사는 계획대로 6월 30일까지 진행하되 한 차선의 통행이 지난달 26일부터 재개됐습니다. 대신 뭐 시속 30km 이하 또 5톤 이하의 차량만 허용한다 이런 조건을 좀 달았습니다. 네.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참 여러모로 쉽지 않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진교의 통행 금지 사태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맞습니다. 이 농민들이 다리의 안전공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군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일처리 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이 불가피한 불편을 끼칠 때 사전 협의해달라 또 그리고 발생한 손실을 배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주 농민의 한 회원이 이 사안을 국민신문고에 항의했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는 만큼 경제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 양해해달라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한 특수한 피해인데요. 이 접경 지역 농민들은 평생 겪어온 이런 정신적, 물질적 손해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접경 지역 농민들은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접경 지역 농민들이 70여 년 겪은 특별한 피해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 농민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건 부당한 것 같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당뇨병 하면 중년 이상 나이 든 분들의 성인병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20, 30대 젊은 성인 중에 당뇨 환자 비율이 10년 2배나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주로 어린이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일형 당뇨가 성인계에 발병하는 것도 보고가 되고 있다는데요. 이 주말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 함께해 주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현 원장님과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이런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뇨병이라고 하면 그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질환이잖아요. 네.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고 또 1형 당뇨, 2형 당뇨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당뇨병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또 그걸 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드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몸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혹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과도하게 쌓이는 상태를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죠. 혈당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계속 높아지면요.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당뇨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1형 당뇨병은 그럼 뭐예요? 네, 1형, 2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형은 주로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실수로 췌장의 베타 세포를 공격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슐린 공장 자체가 파괴되어 인슐린 생산이 멈춘 것이죠.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에게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도 그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맞는 거를 봤거든요. 네네. 저도 친구 중에 옛날에 당뇨병 환자가 있었는데 점심시간 후에 인슐린을 막더라고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1형 당뇨병이신 것 같고 네. 2형은 좀 다른데 사실 이게 더 흔합니다. 전체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요. 2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인슐린 분비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더 흔하게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게 주된 원인입니다. 이런 건 이제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이 좀 작용을 해서 주로 성인에게 발병하지만 요새는 또 소아 청소년에게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10년 사이에 20, 30대 젊은 성인 중 당뇨 환자 비율이 2배가 늘었다는 게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최근 논문에 따르면 국내 10대에서 30대 사이 젊은 성인의 2형 당뇨병 유병률이 2010년에는 1%대였는데 2020년에 2%로 정확히 10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만 문제가 큰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환자 중에 67%가 BMI 25 이상의 비만, 31%는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이런 비만에서 생기는 것이고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30대 유병률이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30대 유병률이 지금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젊은 당뇨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데 또 이제 남성의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고 이런 젊은 층의 당뇨병 증가는 사회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20, 30대 이렇게 젊은 층 2형 당뇨가 늘어난 원인으로 비만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비만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비만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식습관의 변화와 운동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고칼로리, 고지방, 고당분의 음식을 손쉽게 접하고 동시에 신체 활동은 현저히 줄어드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젊은 층의 비만을 가속화시키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당뇨병 발병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젊은 당뇨 환자들이 치료는 제대로 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나요? 요새 젊은 당뇨 환자들이 약물 치료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당뇨 환자 중에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받는 비율이 2010년 28.7%에서 2020년 33%로 고작 10년 사이에 4.4%밖에 증가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받지 않는 대부분 큰 이유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인데요. 2형 당뇨병은 특히 초기에 혈당이 상당히 높아져도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높아지기 전까지 어떻게든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다음 단요 체중 감소 같은 초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관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다는 이유로 질병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소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 때문에 병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방치하면 이 당뇨병이 나중에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서 사실 가장 무서운 거는 합병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시작된 분들은 오히려 그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훨씬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 방치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중증 합병증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혈당 조절은 물론 합병증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일형 당뇨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형 당뇨는 어릴 때 주로 나타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네네. 원인은 뭔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형 당뇨병 역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 소아당뇨인 협회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일형 당뇨병 발생률이 매년 3에서 4%씩 꾸준히 증가하거든요. 원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해서 인슐린이 거의 생산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면역 반응이 늘어나는 이유는 유전적 소인도 있고요. 환경적 요인도 있는데 최근에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바이러스 감염이나 어릴 때 식단, 글루텐이나 우유 단백질 노출 시기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도 있고 요새 너무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충분히 훈련되지 못해서 취약해진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성인이 돼서 일형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또 뭔가요? 성인이 돼서 일형 당뇨를 진단받는 환자가 최근 또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걸 성인 지연성 자가 면역 당뇨병 좀 어렵죠.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형 당뇨병처럼 서서히 발병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일형 당뇨병 같은 자가 면역 기전으로 발생합니다. 이게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형 당뇨병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요새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진단을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당연히 계속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형 당뇨는 어떤 증상으로 처음 발견이 되나요? 어릴 때도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초기에 어떤 신호를 보내나요? 네, 일형 당뇨병은 이제 인슐린이 갑자기 거의 안 나오게 되는 병이라서 증상이 이형 당뇨보다도 더 빠르게 그리고 확연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증상이랑 또 비슷해가지고 초기에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말씀드려보면 먼저 중요하게 보셔야 할 신호들이 있는데요. 아이가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눈에 띄게 빠진다거나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본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이가 평소에 축 늘어져서 피곤해하거나 기운 없어 하는 것도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서 그런 거고요. 아주 드물지만 혈당이 너무 높아져서 배가 아프고 토하고 호흡에서 과일 냄새 같은 게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케톤산증이라고 하는데 응급 상황이어서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증상들은 그냥 피곤해서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잖아요.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평생 기계를 달고도 혈당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네.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 특히 어리거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분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서 기기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가 대표적인데요. 현재 조건에 맞는 분들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연속 혈당 측정기는 센서의 피부에 부착해서 혈액이 아닌 피하 조직에 간질액에 있는 포도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측정해 줍니다. 손가락을 찔러서 재는 것보다 훨씬 자주 혈당 변을 파악할 수 있어서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저혈당이나 너무 높아지는 고혈당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혈당의 변동폭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인슐린 펌프는 췌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요. 몸에 부착해서 필요한 만큼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입해주는 기기입니다. 매번 주사기로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주고요. 혈당 변화에 맞춰서 인슐린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훨씬 정밀한 혈당 관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그렇군요. 완전한 예방이나 치료는 불가능할까요? 성인기에 만약에 일형 당뇨에 걸리게 된다면 그 예방과 치료가 힘든지 궁금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어렸을 때 생긴 당뇨병이나 성인기에 발병하는 1형 당뇨병을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가 면역 반응 자체를 막거나 이미 파괴된 세포를 복구하는 것은 현대 의학 기술로는 좀 어렵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현재 1형 당뇨병 치료는 인슐린 대체요법뿐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인슐린을 외부에서 주사나 펌프를 이용해서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합병증을 막고 진행을 좀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젊은 층들의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해서 그 치료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책적인 관심과 과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치료 방향 말씀드리면 젊은 당뇨병 환자들은 기존의 중장년층 당뇨병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젊은 층은 당뇨병 진단을 받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질병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치료율과 조절률이 낮은데요. 네. 그래서 국가검진 때 당뇨병 선별 검사를 지금 40대인데 30대 중반이나 20대 이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이나 가족력 등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조기 검사를 적극 권고해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오늘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하니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네, 아나운서님 혹시 음악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사실 요즘 스트리밍 서비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네. 어딜 가나 어디서나 주변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곳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감초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음악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나운서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딱히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이런 장르의 음악이 좋고 또 어떤 날은 이런 장르의 음악이 좋고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음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이 마침 이제 음악과 관련된 특별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의 음악이죠. 바로 이제 국악의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아, 네, 네. 그래서 국악으로 떠나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바로 이제 6월 5일이 오늘 국악의 날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 국악의 날 특별한 이유는 이제 재작년에 국악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게 되었고 이제 매년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을 해서 바로 오늘 국악진흥법 발의 2년 만에 제1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네. 오늘이 1회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첫 번째 국악의 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네. 뜻깊어 보이는데 네. 이 뜻깊은 날에 마침 저희가 소개할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롭네요. 네. 근데 왜 하필 6월 5일이 국악의 날일까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바로 이제 한글과 함께 우리나라 국악의 기틀을 잡은 세종대왕님의 특명으로 지어진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의미를 담은 여민락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여민락이 처음으로 기록된 세종실록 116권을 찾아보면 세종 즉위 29년에 기록된 날짜가 바로 6월 5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민락이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뜻에 맞게 임금의 출궁이나 황궁 그리고 궁중 잔치나 진연에서 이제 처용무나 향발무와 같은 이제 궁중 춤 반주곡으로 연주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날에만 연주가 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곡이 바로 여밀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밀락이라는 곡이 최초 기록된 날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을 해서 국악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즐긴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자 바로 오늘을 국악의 날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악은 이제 우리 민족의 정서나 철학 또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담긴 또 소중한 문화유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현대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중적으로 인기도가 낮고 이제 문화 소비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악의 사회적 위상과 저변 확대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제도 장치로서 국악의 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오늘 국악의 첫 번째 국악의 날로 지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도 네. 국악 음악을 한번 찾아서 들어봐야 네.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또 국악을 막상 찾아서 듣자고 하니까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네. 조 대표님이 국악 네, 맞습니다. 전공자시라면서요. 네. 그럼 한번 어떻게 찾아서 들어야 하는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제 우리 국악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연주되었던 국악과 민가나 일반 백성들의 연주되었던 이제 국악, 민속악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궁중에서 연주됐던 음악은 이제 바른 음악이라는 뜻의 정악이라고 부르고 네. 궁중에서 왕을 위해 연주되거나 상류층을 위한 격식 있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고 엄숙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된 감정 표현이 이 정악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양 음악으로 비교를 하자면 클래식 음악이 국악에서는 정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중에서 연주되는 정악은 아무래도 느리고 연주자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서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명상음악이나 태교음악처럼 좀 잔잔하거나 이제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음악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안 오시거나 네. 이제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 정악 음악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네. 그 아리랑이나 판소리 그리고 민요 이런 게 국악하면 또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런 음악들은 국악에서 어떤 장르로 분류가 되나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정악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서양 음악으로 따지자면 재즈와 비슷한 민속악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속악이라는 장르에 아리랑과 방금 말씀하셨던 이 판소리 같은 음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민가와 일반 백성을 중심으로 연주되던 이 민속악은 청취자분들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판소리나 산조 그리고 사물놀이 같은 음악들이 이 민속 음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전승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즐긴 생활 속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잔치나 뭐 놀이, 행사, 명절, 또 노동요 이렇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던 음악이 바로 이 민속악이고 아무래도 빠르고 역동적인 또 흥과 슬픔의 정서를 함축한 이 한이란 정서를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통해서 풍부한 감정을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 민속 음악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K-팝에도 한국의 민속 음악과 이 악기들이 자주 등장을 하곤 합니다. 네. 저도 약간 범 내려온다 네. 그 노래나 네. 아니면은 BTS 멤버 슈가 대취타 이런 국악 음악들이 다채롭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콜라보레이션 국악들 요즘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청취자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BTS나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가수들의 국악 사랑이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K-팝은 이미 전 세계적인 대중 문화를 선도하는 장르가 됐죠. 네. 그래서 이 K-팝이 전 세계 음악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는데 무대 위에 화려한 퍼포먼스나 중독성 있는 멜로디 또 감각적인 영상미까지 이 순간에도 수많은 팬들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 한국 K-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K-팝의 음악적 바탕에는 한국의 오랜 정서와 전통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가요? 이제 국악의 DNA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음악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온 한국의 소리 감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악기 소리와 더해지면서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한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문화 콘텐츠와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K-팝 안에 깔려져 있는 이제 국악 사운드라든지 국악 악기 연주들을 통해서 세계 팬들에게는 이제 신선한 음악적인 충격을 또 주고 국내 팬들한테는 이 정서적인 울림과 자긍심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이 국악과 K-팝의 콜라보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시도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프로듀서들에 의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자긍심이라는 네. 단어가 딱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국악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독특한 리듬과 음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디한 K-팝 사운드와는 상반되는 듯하지만 굉장히 조화로운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도 이게 무슨 악기지? 이런 낯선 국악기 사운드들이 다른 나라 음악이나 악기들과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K-팝 사운드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아무래도 K-팝의 국악을 합성한 이런 음악들뿐만 아니라 한복과 전통 장신구들을 착용하는 가수들도 굉장히 많아진 이유도 네.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특별히 그 국악과 케이팝이 잘 어울릴 수 있다라는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국악은 특유의 그 불규칙하고 좀 복잡한 장단, 리듬과 선율,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여백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장단과 선율 안에서도 여백의 미를 굉장히 중시하셨던 것이 또 우리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미학의 중심이었는데요. 반면에 케이팝은 정교한 비트, 그리고 반복되는 구조, 그리고 강렬한 훅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두 요소가 만나면은 의외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사운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국악은 이제 단순히 오래된 음악이 아니라 지금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음악이기 때문에 이 케이팝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장르와의 음악들과도 굉장히 궁합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국악을 듣게 되면은 네. 엄청 신나는 그 사물놀이나 풍물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엄청 슬픈 판소리 대목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분 탓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국악이 주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 국악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인의 삶과 감정을 대변하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듣는 관객과 청중으로 하여금 한민족 고유의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 한이라고 하는 이 깊은 슬픔과 한스러운 정서는 이 선율 중심의 판소리의 민요에서 많이 표현이 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물놀이 같은 그 신나는 그 흥, 그 신명의 에너지는 그 사물놀이나 농악과 같은 그 타악기의 리듬 중심의 연희라는 장르에서 강렬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이후 종종 이 슬픔의 상징, 한의 소리라고 불릴 만큼 한국인의 그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장르로 평가를 받고요. 이 서양음이라고 따졌을 때는 이 조성이라는 거에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이 피아노 악보를 보시면은 장조, 단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조 같은 경우에는 밝고 희망찬 느낌을 주는 조성이고 단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둡고 서정적인 감성을 담은 조성인데 이런 거랑 좀 비교를 하시면은 좀 이게 어떤 감성이다, 어떤 스펙트럼이다라고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서양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 장조나 단조 그리고 음계를 통해서 이 표현하는 감정을 구분을 짓는데 국악 같은 경우에는 이 흥과 한이라는 감성이 뒤섞인 정서적인 스펙트럼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가 돼서 어울리는 이 공동체적 한과 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무대에서 연주자들은 한과 흥의 감정을 노련하게 넘나들면서 청중의 감정 몰입의 경험을 이끌어내주고 국악은 예술적 완성도와 기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면모를 보입니다. 그야말로 관객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몰입력과 공감력이 국악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 몰입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네. 국악은. 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국악이 정말 굉장히 변화무쌍한 음악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저희가 직접 공연장에 가서 실제 연주하는 공연을 봐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공연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첫 국악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는 만큼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서 6월 5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국악 주간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국악 공연과 행사들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주요 행사로는 이제 오늘 경복궁 흥례문의 야외광장에서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가 되고 또 6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서울 광화문 광장 또 6개 지역에서 농악이나 길놀이 특별 공연 체험 행사들이 또 연민학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6월 7일부터 8일까지 경복궁 긍정전에서는 세종대왕 시기에 궁중, 정악, 연례악과 무용을 재현하는 세종조 회례연이 열립니다. 네. 네. 아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네. 만약에 설명 들으는 것보다 이렇게 국악을 직접 들으면은 네. 더 약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좀 아쉽네요. 그 정경환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KBS 라디오 방송 중 국악 방송만은 듣지 않던 저인데 요즘은 참 좋아지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놀랐어요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또 3254님이 오늘이 첫 번째 국악의 날이군요. 6월 5일 국악의 날까지 알려주는 참 좋은 프로그램 오늘 아침 일라디오 사랑해요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조 대표님이 또 국악의 네. 또 매력에 대해서 또 알려주셨는데 네. 이제 저희가 또 마칠 시간이네요. 제 1회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국악 여행을 좀 떠나봤습니다. 모더나인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낮 동안 정말 덥고 또 자외선도 강하다고 하는데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을 챙기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 내일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범 내려온다라는 곡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걸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